삼장 갈등의 폭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민재를 마주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손은 강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민재는 뒤늦게 일어나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야?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어?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민재, 우리 이혼하자.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혼? 장난하지 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그제야 그녀의 진지함을 알아차렸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 요즘 왜 그래? 내가 서진이랑 가게 좀 같이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 아니잖아. 수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내 신뢰를 모두 배신했어. 나를 속이고 우리 돈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외도까지. 더 이상은 못 참아.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도? 그게 내 기준에서는 외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냥 가게 때문에 서진이랑 가까워진 거라고.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재는 처음엔 그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연이 자신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어 현관으로 가져가자 그의 태도가 급변했다. 야, 너 지금 진짜 미쳤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여기서 당장 나가. 민재는 그녀를 막아서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수연, 그동안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 없으면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문을 열며 말했다. 이미 끝났어, 민재. 나가. 민재는 결국 쫓기듯 집을 나섰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큰 소리쳤다. 너 같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수연은 문을 닫으며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쌓여왔던 피로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다. 희망 없는 대화. 수연은 변호사를 만나 민재와의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한다. 민재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착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며칠 뒤 수연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단호히 말했다. 130억 유산은 김수연 씨 개인 재산입니다. 혼인 중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한결 안심했다. 그렇다면 민재가 이 돈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가 집을 포함한 공동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수연, 내가 말했잖아. 우리 다시 얘기하자고. 수연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만 들렸다. 너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집도 나랑 같이 산다고 산 거잖아. 그 돈도 사실 나 없었으면 넌 제대로 못 썼을 거야.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도 그 돈도 다 내가 한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민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법원에서 보자고. 수연은 그날 밤 민재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나 신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돈을 원했을 뿐이었다. 3. 서진의 폭로. 수연이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늦은 오후 문이 덜컥 열렸다. 낯선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개를 든 수연의 눈앞에 서진이 서 있었다. 뭐야?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수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서진은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공예품을 손으로 집어들며
대충 굴리듯 던져놓았다. 왜 이렇게 긴장해? 나쁜 소식 전하러 온 건 아니니까. 내가 할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듣고 싶지 않아. 수연은 서진을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서진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들어야 할 거야. 민재 오빠가 왜 너한테 다시 매달리는지 궁금하지 않아? 수연은 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서진을 돌아보았다. 뭐라고? 서진은 일부러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재 오빠가 너한테 돌아간 이유. 그게 사랑이나 미안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웃기지 마. 유산 때문에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거든. 수연이랑 이혼하면 난 아무것도 못 가져가라고. 수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야? 믿든 말든 내 마음이지. 서진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 줄 알아? 민재 오빠가 나랑도 이제 끝내겠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다시 매달릴 계획이라면서. 수연은 서진의 도발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뭐야? 민재랑 틀어진 김에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 아니, 그냥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내 방식의 복수라면 뭐 상관없지만.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왜 나한테 중요한데? 수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러나 서진은 무릎을 탁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만 세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또 당할 거야. 내 남편이 내 돈으로 날아다니는 꼴을 또 보고 싶어.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아무리 뭘 폭로하든 민재든 너든 나랑은 끝이야. 내가 뭘 기대하든 상관없어. 그러나 서진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끝이라고? 그럼 왜 아직 민재를 쫓아내지 않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건데? 너도 아직 못 끄는 거잖아. 서진이 떠난 뒤 수연은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진이 남긴 말을 곱씹었다. 민재가 정말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라면 그녀가 여태껏 그와 갈등 속에서도 유지해왔던 모든 관계는 무의미했다. 그게 다였던 거야? 수연은 속삭이듯 말하며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날 밤 수연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서진이 말한 모든 사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녀를 흔들기 위한 술수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수연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4. 작전 개시. 그날 저녁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밝아졌다. 여행?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걸 준비한다고? 참 착하네, 수연아.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일본 온천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일본 온천? 아유, 거기 좋지.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민재가 내 얘기를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수연은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흥분을 차분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자세한 일정은 제가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연은 일본 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그녀가 신경을 쓴 것은 여행 자체가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난 사이 그녀는 모든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었다. 변호사와 상담한 수연은 민재와의 공동명의였던 집과 사업체의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을 알아냈다. 그녀는 매각 대금이 그녀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다. 모든 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는 그녀의 결단에 놀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중이라면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에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행 당일 시댁 식구들은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으로 몰려왔다. 수연아, 이게 다 내 덕이야.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는 고급 여행용 가방을 자랑하듯 흔들었다. 혜란도 밝은 얼굴로 말했다.
언니, 다음엔 유럽으로 가자. 일본도 좋지만 우리 레벨에 맞는 여행지는 유럽이지.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잠깐 쉴게요. 그리고 민재한테는 부탁드릴게요. 가족들 잘 챙기라고요. 민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여행 가서 우리도 좀 즐길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다. 수연은 집이 텅 빈 것을 확인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집이었다. 그녀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이 완료되면 곧바로 대금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을 들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민재가 서진과 함께 운영하던 고깃집이었다. 고깃집의 매각 또한 그녀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연은 가게로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가게는 이제 다른 분께 넘어갈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행에 들러 매각 대금을 자신의 새 계좌로 옮겼다. 모든 금액이 새 계좌에 입금된 순간 수연은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이제 남은 건.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 며칠간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폭풍전이야. 수연은 아침 내내 집안을 정리했다. 텅 빈 벽들과 이미 정리된 짐들이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랍에 남아있던 결혼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의 민재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땐 몰랐지.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은. 수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길로 결혼 사진은 서랍 깊숙이 사라졌다. 저녁 무렵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 언니, 나 배고파. 우리 고깃집 가서 저녁 먹자.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순간 혜란의 얼굴이 굳었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는 벽들. 언니, 이게 뭐야? 이사라도 간 거야? 혜란은 웃으려 했지만 점점 그 웃음이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연아, 이게 대체 뭐야? 가구는 다 어디 갔어? 수연은 침착하게 거실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구는 다 팔았어요. 집도 팔았고요. 뭐?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을 팔았다니. 혜라는 비명을 질렀다. 언니 농담이지? 농담 맞지? 내 방은 남아있지? 내 짐은 어디 있어?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 짐도 다 처리했어. 이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살 집이 아니야. 그 순간 민재가 나타났다. 그는 텅 빈 집과 얼어붙은 가족들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 이게 대체 뭐야? 이 집은 우리 거잖아. 내가 멋대로 팔아버렸다고. 수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그래, 팔았어. 이 집도 가게도 너희가 내 돈으로 만든 모든 걸 다 정리했어. 민재는 그녀를 향해 다가오며 고함쳤다. 내가 미쳤어? 이건 우리 가족의 삶이라고. 내가 뭔데 이런 짓을 해.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와 눈을 마주쳤다.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뭘로 봤는지 다시 생각해봐, 민재. 너희는 나를 ATM으로 취급했어. 내 돈이 없었다면 너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수연아,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야?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길바닥에 내쫓는다? 내가 없으면 그 길바닥에 누가 먼저 나왔을지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혜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나 결혼은 어떻게 해? 의사랑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수연은 혜란을 쏘아보며 비웃었다. 그 의사는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였나 보네. 돈 없으니까 잘 됐네. 진실을 알게 됐잖아.
민재는 분노에 떨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이혼해서 다 가져가려고 해도 이 집은 내 몫이야. 그러나 수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유산은 내 개인 재산이야. 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서서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감싸쥐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이용했어.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가족이야. 수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 어머니, 저한테 가족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 살겠습니다. 수연은 집을 떠나며 문을 닫았다. 그 뒤로 남겨진 것은 울부짖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뿐이었다. 사장 복수의 완성. 민재는 텅 빈 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꿈일 거야. 그래, 이건 꿈일 거야. 하지만 꿈은 아니었다. 수연은 떠났고 집도 가게도 모든 재산도 사라졌다. 혜라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비명을 질렀다. 엄마, 나 어떡해. 의사랑 결혼하려면 혼수가 필요하다니까. 나 혼수 없으면 그 사람 놔버릴 거라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떨쳐내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수연이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과 아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혜라는 결국 혼수 문제로 의사와의 결혼이 무산됐다. 의사 남자는 그녀에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날 일이 없었겠지. 혜라는 굴욕을 느꼈지만 그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모든 자존심을 잃고 마지못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단순 노동에 시달리며 자신의 손톱이 부서져가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살았나.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계속 돈을 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평판은 바닥이었다. 그렇게 며느리 돈으로 잘 살더니 이제 와서 우리 돈을 빌려달라고. 웃기고 있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문전박대했다. 결국 그녀는 허름한 전셋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전에 고급 가구와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시어머니는 좁고 허름한 방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며느리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수연이 그년. 날 이렇게 만든 건 결국 걔야. 하지만 아무리 이를 갈아도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민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 그는 수연이 떠난 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가게를 열면 분명히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가게를 망친 놈이라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어. 누가 널 믿겠냐?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 갚아야지. 그는 결국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했다. 거리의 차가운 벤치 위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 수연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민재조차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의 새로운 시작. 수연은 고요한 새벽, 작고 아늑한 새 집에서 눈을 떴다. 이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거실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시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연 씨, 공방 확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능하신가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가능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작업실로 향했다. 작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만든 작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다. 에필로그 복수의 완성. 민재와 시댁 식구들은 각자 비참한 삶을 이어갔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갈등을 이어갔다. 그들의 인생은 탐욕과 자만심으로 인해 스스로 망가졌고 수연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지 않았다.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지켜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다.